자, 헌재에 가서 오늘의 인사들 날리고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왜 코믹 버전이시죠?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볼까? 진지한 얘기 뭐가 있을까? 그래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지금 세계 최고의, 이 세계 최고의 과학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말레이 수사관들은, 그냥 일반 과학수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심령과학에 가까운, 심령과학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김정은의 사인도 안 나왔고, 나왔어요? 황교안이 왜 죽었어? 김정은도 아닌데, 김정남의, 사인도 안 나왔고, 죽음의 원인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죽음의 원인은 모르는데 독살이야. 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인을 몰라. 죽음의 원인은 모르는데 독살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독살이란 얘기는 죽음의 원인이 독이란 얘기예요. 죽음의 원인이 독이라고 그러면서 독살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아이돌로 나타났던 연예인 지망생이 손에다 독약을 묻혀갖고 김정남 얼굴에 발랐는데 김정남은 죽고 여자 연예인은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야, 진짜 만약에 우리 한국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한국의 보도가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두 가지가 놀라운 거예요. 일단 이 말레이의 수사 능력, 말레이의 과학 수사 능력은 사인은 몰라도 독살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 위대함. 죽음의 원인은 모르지만 독살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은 모르는데 용의자들은 다 알아. 와,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용의자들을 잡아내는, 심지어 용의자들의 국적까지 알아내는 그런 위대한 수사 능력. 와, 지금 제가 볼 땐 이 말레이 수사팀을 수입해가지고 우리 한국 검찰이랑 바꿔야 돼요. 이 한국 검찰은 있는 증거도 모르잖아. 그게 증거 하나 없어도 이 범인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용의자들도 알아내고 용의자 국적까지 다 알아내는 딱 하나 사인만 몰라. 야, 이런 진짜 대단한 수사팀이죠. 와, 이런 위대한 수사팀을 갖고 있는 말레이 이 국민들에게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와, 사인은 모르는데 독살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 그 당당함. 독극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독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와, 정말 당참이죠. 여기서 근데 이건 말레이 수사팀은 지금부터 얘기할 존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뉴욕 CSI도 울고 간다는 말레이 CSI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 뭐냐? 맨손에다 묻혀갖고 상대방 얼굴에 발랐는데 상대방만 죽이고 그 맨손에 바른 사람은 살아있는 이런 물질을 개발한 이 북한. 와, 도대체 이 북한의 화학기술은 어디까지 간 건가? 이게 아직까지 이게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이런 독극물을 아직 개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화학기술 가진 거야. 맨손에 발라가지고 묻혔는데 얼굴에 묻으면 죽고 손에 묻으면 안 죽는 독약. 거기다 흔적도 안 남는. 야, 도대체 북한이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무서운 북한이랑 우리가 같은 땅에 살고 있다니.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 설쳤어? 뭐라고? 시끄럽다고? 뭐가 시끄러워? 나 조용히 얘기했는데. 네가 민망한 거지? 네가 지금 민망한 거지? 꺼져.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게 우리 북한의 능력은 진짜 어디까지인가? 이게 지금, 이 21세기에 새로운 케미칼 제국을 꿈꾸는가?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가져보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이 독약, 맨손에다 발라가지고, 막 김정남 얼굴에다 문질렀는데, 김정남은 죽고,
그 여자는 살아있는, 그리고 막 곰을 안고 다닐 수 있는, 와, 진짜. 내가 무슨 선동을 했다고 그래. 네가 귀가 얇은 거지. 왜 내 방송을 들으면 막,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 아이, 새끼, 진짜. 지가 귀가 얇은 거지. 야, 너 가서 신고해. 112에 신고해갖고,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119에 신고해가지고,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너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아이, 자식. 귀가 얇아가지고, 지가 얇은 주제에 나한테 지랄이야. 그리고 엄마, 내가 뭐 잘못했냐? 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재현하는 것 뿐이야. 왜 신경질 내고 지랄이야? 아니, 언론에서 얘기했잖아. 맨손으로 얼굴에 문질렀는데, 맨손에 닿으면 독이 안 되고, 얼굴에 닿으면 독이 되는 신약이래잖아. 야, 이 북한이 진짜, 북한의 이 무기, 이 화학무기의 개발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수입한 말이에요. 진짜 이 세계 최고의 화학제국이 될 것 같아. 그죠? 와, 사실 말이에요. 뭐라 그러나, 내가 통일을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많은 청춘들이 군대 가기 싫었고 얼마나 걱정을 해. 그죠? 근데 이제 이 북한이랑 통일만 되면 우리 이렇게 죄 없는 청년들을 군대 보낼 필요가 없어. 북한군한테 맡겨놓은 모든 걸 다 해. 와, 이 북한의 기술은요. 야, 이거 진짜 내가 볼 때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기술인 거야. 우리 천안함 때부터 한번 되짚어보면 말이에요. 이 천안함 때, 그때 이제 이 북한의 잠수함 기술이, 이게 150톤급, 200톤급, 이 250톤급, 막 이렇게 변동이 많아. 벌써 이미 북한은 트랜스포머 잠수함을 개발한 거야. 잠수함이 물속에서 톤수가 변해. 와, 그런데다가 이 잠수함이 시동을 끄고 막 빼빼빼빼 돌면서 이렇게 와도 정확한 목표 지점에서 한 방에 어뢰를 쏴가지고 천안함에 세동강을 낸 다음에 또 뺑뺑이 돌면서 가는데 거기다 이게 이 최면 효과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군이 세대한테 총을 쏜 거 아니야. 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어뢰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부 발표 그대로예요. 이 화약의 흔적은 안 남겨. 화약의 흔적은 안 남기고 버블 제트로 이렇게 막 배를 쪼개는. 와, 진짜 북한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더니 이번엔 진짜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트랜스포머 잠수함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상에 손바닥에다 와, 그 독이 뭘까? 야, 이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 독을 묻혀갖고 얼굴에 문대기면 얼굴에 묻은 놈만 죽는 애야. 얼굴독. 진짜 이 북한의 이 능력은 아무래도 이 북한이 말이에요. 진짜 이 생화학 무기에 이 생화학 무기의 그 최첨단 기술을 개발한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그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 손에다 말라가지고 얼굴에다 문지르면 얼굴에 묻은 애만 죽는 그 정도의 화학 기술이 있는데 뭐하러 핵무기를? 필요 없지 그런 거 다. 근데 얼굴에서 독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대단한 거야. 응? 아니, 북한이 얼마나 대단한 새끼들이냐면 세상에 얼굴에서 독도 안 나와. 야, 도대체 이 흔적도 안 나는 독. 와, 내가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뉴스를 우리 후손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 김정남 사망 관련한 이 말레이 경찰의 발표 내용과 한국의 보도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텔레비 프로에서 보게 되면 그날의 역사 막 이렇게 보면 얼마나 배꼽을 잡고 비웃을까. 정말 대단한 엄청난 이 발표였다는 거. 지금도 너무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얼굴에는 묻히면 죽는데 손에는 안 묻는 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저 전문가들의 이름을 꼭 적어놔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 그 자손들한테 너네 아버지가 옛날에 뭐 했는지 아니? 그걸 꼭 물어봐야 돼. 지금 손에다 묻혀갖고 얼굴에 발랐는데 그 손에다 묻힌 애는 안 죽고 얼굴에 바른 애만 죽는다는 그 전문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얘기한 야, 이 지식인 연대래잖아. 저 사람 자손을 찾아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옛날에 뭐라 했는지 아니? 하면서 꼭 물어봐야 돼. 예, 야,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네, 네. 근데 좌우지간, 네, 너무 어설픈, 예, 너무 어설퍼 보이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 김정남 사건, 앞뒤가 안 그러니까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김정남 사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김정남 사건과 관계된, 내가 볼 때 이제 북한이, 내가 볼 때 북한이 우리의 국정원에 반응한 거야. 북한에서 우리 국정원의 수준을 딱 파악하고 우리 국정원의 수준에 맞게끔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우리 국정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인도네시아 절도 사건, 예.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외교팀이 호텔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밥 먹으러 간 사이에 그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노트북 들고 나오다 걸렸잖아.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라면 이 보통은 이제 청소하는 복장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USB로 복사를 하고 이 바깥에서 또 청소하는 이 메이드들이 보통 2명이 같이 일해요. 예, 호텔에 가보면 보통 메이드들이 2명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명은 밖에 있고 한 명은 안에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면서 청소한 척하고 나올 수 있는데, 예, 우리 이 국정원들은 그냥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 뭐 USB에 복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와, 하나는 딱 주고 나오고 하나는 들고 와가지고 문 뒤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국정원이다 보니까, 예, 논리적으로 약간 어떤 뭐라 그러나 그 어떤 공작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본 북한이 이제 국정원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공작. 절대 어떤 지식인들이 오더라도 파악이 어려운 공작.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의혹에 빠뜨리려는 공작.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이 세계 스파이 세계를 이제 섭렵한 거지. 요즘에 이제 요즘 공작은 뭐 제이슨 본, 제임스 본드, 이런 애들의 시대는 갔어. 제임스 본드나 제이슨 본, 뭐 이런 애들의 시대는 갔어. 일단 지금 한반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최첨단 스파이전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야 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야 돼. 허를 찔러야 돼. 이게 말이 돼? 라는 이 새로운 스파이 전법이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이 허를 찌르는 그 심리 전술이지. 와, 정말 점점 더 재밌어지는, 점점 더 재밌어지는 이 최첨단 이 독살 사건. 와, 뭔지 진짜 손에 한번 발라보고 싶은, 야, 이 손에 발라가지고 그냥 우리 황교안의 얼굴 한번 탁 쓰다듬어주고 싶은 바로 아니야. 내가 이제 내가 손에다 독을 바르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냥. 미안해요. 예. 멘붕요법. 예. 멘붕작전. 그렇죠. 작전명 멘붕작전. 예. 영구와 땡뜨리 작전. 아니야! 작전명 멘붕작전.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필 황교안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마칠게요. 아니, 내가 원래 그냥 미필 황교안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애들 반응이 거칠어. 이 반응이 거칠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미필 황교안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봤고요. 근데 아직도 막 거칠게 나오네. 그래? 그럼 그냥 이 제목 이대로 가지. 그러면 이제 미필 황교안 요건 그대로 남겨놓고, 특검 방해 중. 요건 냅두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특검 연장 승인하라. 예.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에, 예, 이걸 온 나라가 같이 불러야 돼요. 서동요라고 알죠? 예, 이 그 서동 왕자가 공주를 꼬실 때 온 나라의 노래를 전파해가지고, 예, 그 이제 뜻을 이루었다는 전설의 그 서동요. 예, 오늘 우리는 미필송을 온 국민이 부르게 해야 돼요.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수용해. 아, 이거 딱 박자가 맞아요. 다 같이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수용해. 예, 승인해로 할까요? 예,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해. 예, 요 노래를, 예, 온 나라가 다 같이 부르게끔, 예, 특히 이제 이런 노래를 퍼뜨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아, 요즘 방학이구나. 아, 이거 진짜,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 최상급반 애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틀어야 돼요.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에, 예, 요 노래를 널리 퍼져서 온 국민의 그 애창곡으로 만들어야, 예, 우리가 이 특검 연장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 네. 자, 미필송. 예, 미필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을 강요하는 국민들이 불렀다는 백성들의 노래였다는 이 소리는 특검 연장을 방해하는 미필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당시 백성들의 노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황교안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예, 빨리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 너의 역할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뒤진 줄 알아. 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예, 미필송에 대한 전설이었어요. 미친 것 같지? 예. 너무 이렇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예. 너무 피곤해갖고 정신줄을 살짝 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까요?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맨손에 독국물 발라 김정남 얼굴에 문질러. 이야, 진짜. 맨손에 독국물 발라 김정남 얼굴 문질러가 자막이야. 전문가의 저 해설. 정말 저분의 얼굴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예. 자, 세계 최고의 그 심령과학 수사 기술을 갖고 있는 말레이 수사팀과, 그 다음 세계 최고의 화학무기 개발 기능, 손에 문질러갖고, 손에 발라서 얼굴에 문질렀는데, 예, 손에 바른 사람은 안 죽고 얼굴에 문질러진 사람만 죽었다는 진짜 세계 최고의 화학무기 기술을 가진 북한에게, 예, 다시 한번 공포를 느끼면서, 예,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게요. 예,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회가 주제이면서, 자, 여러분 망치 부인이, 예, 다음 이야기는 이제 특검 헌재로 갑니다. 예, 특검 문제 넘어가서 이제 헌재로 가는데, 이 지금 헌재에서 어제 있었던 일이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누구야. 소설가 김동리, 내가 볼 때는 교과서에서 김동리 선생을 빼야 돼. 교과서에서 김동리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전부 다 지워야 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김동리 선생님을 이미 교과서에 나오면 그 김동리 선생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역사적으로 남을 거 아니야.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던 그 상황에서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 했던 이 만행이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회자될 텐데, 이거는 이제 김동리 선생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앞으로 교과서에서는 이제 김동리 선생님에 관한 모든 서술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예. 내전 야쿠자 섞어찌개 탄핵, 대통령 쪽에서 90분 막장 변론, 그러니까 박근혜 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쪽은, 헌재가 약한 여자의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라고 막말. 예. 자, 이제 입에다 감자를 확 물려놓고 싶은. 예.
아니, 그 헛소리 하는 애들한테 그러고 싶다고. 자. 박근혜 쪽, 헌재, 약한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 들어 라면서 막말했대요. 예.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90분 넘게 발언을 했는데, 강일권 재판관은 국회 쪽 수석 대리인이냐, 뇌물, 직권남용 등 섞어찌개 탄핵소추라고 비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은 머리도 못 깎냐,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니 세상이 웃을 일이다.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웃을 일은 맞아요. 근데 이게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 보고하래서가 아니라 이 헌재 대리인 때문에 세상이 웃을 거예요. 예, 오늘은 초콜릿 많이 가져왔다 뭐 이런 발언도 했대요. 근데 이 진짜 심각해 이거. 이거 내가 볼 땐 이거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예, 지금 이 변호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한변협에서 어떤 반응인지 그 기사도 좀 갖고 와주세요. 예, 강일원 재판관은 소추인단의 수석 대변인이냐,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비난을 했다.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돌연 원색적인 어조로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헌재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단을 꾸짖기도 하면서 1시간 30분이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그는 재판관의 실명을 들어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준비 서면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코치를 해줬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청구인의 법률 구성이 잘못되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하면서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인데 약한 여자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거 한마디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모두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이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죠. 예.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이 페미니즘 단체들이 이 말에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야 돼, 원래는. 조용하잖아. 그죠? 예. 요런 말에 이제 작년 가을에 강남 살인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어난 짝퉁 페미니즘, 예. 가짜 페미니즘 단체들이 진짜 페미니즘 단체라면 이런 말에 들고 일어나야 돼요. 조용하죠? 예. 하여튼 이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을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이전 기일의 동영상을 보니까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 안 하고 피청구인 쪽에 대해서 주로 묻더라. 재판관이 한술 더 떠서 청구인 쪽 대리인이 발견 못한 걸 발견해서 꼬집어주는 것은 과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칫 오해하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지 법관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강 재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보다 못한 이정미 재판장이 말씀이 지나치시다. 수석 대변이란 말을 이 자리에서 감히 하면 안 된다.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증인이 주로 피청구인 쪽 증인밖에 없다. 사실관계는 알고 말해라. 그러면서 지적을 했다. 사실 이때 이제 그 청구인 쪽 증인들은 없고 대부분이 이제 피청구인 쪽이었고 이 김 변호사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 피청구인, 한마디로 박근혜 측에서 시간 끌라고 들이민 애들밖에 없잖아. 그러자 김 변호사는 이어서 다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정식 사과하겠다. 죄송하게 됐네. 이 이야기 하게 돼서 라면서도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가 있다.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심판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선고에 맞춰서 과속으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역사에 없는 섞어치기 탄핵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입니까?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의 돌을 던지라고 했다면서 국회의원들도 비판하게 주저하지 않았다. 거의 이쯤 되면 광기죠. 이쯤 되면은 광기죠.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사안별로 투표하지 않고 탄핵안 찬반만 묻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 직권남용, 강요를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하지 않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를 하나의 복합범죄,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탄핵소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위키디피아 말하는 건가?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라.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한국 국회는 안한무인으로 동서고금에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서 13가지를 만들어 또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 위키피디아가 맞군요. 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닉슨의 선거팀에서 도청을 시도했던 죄 하나였죠. 그리고 클린턴은 이 백악관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잘못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게 닉슨하고 클린턴인데, 닉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거 캠프를 사찰하려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걸린 거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설치하려고 했다가 걸렸는데, 나는 무관하다, 그런 거 모른다, 거짓말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죠. 그죠? 단일 사건에 거짓말했다라는 걸로 탄핵 사유가 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이 여자 인턴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 요 부분이 탄핵 사유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씩, 한 가지 죄만 저지른 거야. 이 박근혜처럼 13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국은 하나만 잘못해도 탄핵이 되는데 박근혜는 13가지를 잘못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13가지를 잘못한 박근혜를 욕하는 게 아니라 13가지로 탄핵했다고 화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르윈스키 탄핵 얘기하면,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 미국이 되게 프리섹스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너그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이제 혼외 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혼할 때 혼외 정사를 한 쪽, 한마디로 바람핀 쪽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데미지를 줘. 그게 미국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만든 법이라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혼외 정사를 한 쪽, 그쪽에 대해서는 엄청난 페널티를 준다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 그게 탄핵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볼 때, 야, 우리는 이제 박정희가 막 여대생 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전두환과 뭐 여배우의 이야기 뭐 많잖아요. 그까짓 걸 가지고 뭘 저렇게 하나, 뭐 이랬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그런 혼외 정사가 대통령의 자격 박탈할 만큼 큰 문제라고 봤다는 거야. 그래갖고 탄핵안에 올라갔지만 미국의 국민들이 사생활과 공무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탄핵안을 부결시켰던 거였죠. 자, 그런데 르윈스키가 좀 그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상한 면이 있어. 사건이 1년 전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클린턴이
클린턴이 재선되기 전,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재선을 준비하던 그 시점에 얘가 들어가. 그래갖고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빌 클린턴을 꼬신 거야. 유혹을 한 거야. 예. 계속 일부러 유혹을 했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맺고 그 증거물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선거 시기였던가 하여튼 그런 민감한 시기에 내세우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 그 리윈스키 사건도 이거 공화당 쪽에서 일부러 놓은 덫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예. 좌우지간 뭐 그렇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빌 클린턴은 그 이 여자 인턴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만으로도 탄핵이 되는데, 박근혜는 직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 그러면서 이 온갖 가지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국민 수백 명이 죽어가던 날 올림머리하고 앉아있고,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13가지 범죄를 가지고 섞어서 탄핵을 시켰다라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13가지 건건이 찬반을 물었어야 됐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예. 13가지 건건이 물어가지고 13번 투표를 했어야 됐는데 한 번에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측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야. 탄핵 소추안에 탄핵 소추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서 13가지 중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반대할 수 있었던 거야. 예. 13가지 중에 자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빼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반대를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반대가 있었고 찬성이 있었는데 그 13가지 사건으로 탄핵하는데 찬성한 사람이 232명이었잖아. 234명. 그래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럼 13가지 죄를 짓지 말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역사에 없는 섞어치기 소추안을 만든 것이 고의라면, 재판관과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며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 주장했다. 누가? 김동린 선생의 아들이. 또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세계에 유례 없는 한국만의 제도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헌법 조항이라고도 주장하며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헌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헌법이 잘못됐다. 이게 왜 이게 심각하냐면, 가령 여러분 위헌 법률이란 말 들어봤죠? 예, 위헌 법률.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법인 거야. 국민들이 선택한 게 헌법인데, 그 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한다. 근데 밑에서 만든 법률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헌법하고 충돌하면 법률을 폐기하는 거야. 그게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거기에다 법률이 들이대면 이 법률을 없애버리는 게 위헌 법률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헌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한마디로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거는 대한변협이 나서야 돼. 대한변협이 나서서 이 사람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면 대리인을 못하거든. 헌법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박근혜가 그 일당은. 그래서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냐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사직서 쓰면 그러면 이제 사직서 쓴 모든 사람이 야쿠자야? 그럼 뭐 저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 놈들은 뭔데 야쿠자를 그 뒤에서 조장한 건가? 아니 사직서를 썼다고 왜 이걸 저기
야쿠자라고 그래? 세월호 사건을 두고도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나? 대통령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 라면서 성경에도 죄 없는 자를 돌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세상 사람이 알면 웃을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 재판 이 재판 준비 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을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가 이런 걸 요구했다고 비난하는데 이거 준비 기일에 대통령의 사건 당시의 행적을 요구한 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인데 재판부를 막 비난하는 거야. 그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국회 소추위원회 표현을 두고도 내가 서강대에서 한국 법제사를 강의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강대 출신의 그 법과 학생들은 변호사로 선임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 싸움할 때 상대당에게 쓰는 용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헌재가 어느 한쪽을 들면 안 된다라면서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발생하고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영국 역사에 크로멜 혁명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장 퇴임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발언으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대단히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인 박 전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 증인으로 물어볼까 한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재단 설립 역사를 듣기 위해서 극우 성향의 복거일 소설가를 국회 탄핵 표결에 적법 절차상 문제점을 밝히겠다며 정세균 의장과 원내대표단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등 2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조갑제닷컴의 출판사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변론기일 끝에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두고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말하자 이에 김 변호사는 오늘 초콜릿 많이 가져왔다. 그러면서 초콜릿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대한변호사협회들은 뭐라 그런대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을 뭐라고 보는지 박찬훈 교수, 김평우 헌재 막말은 법정 모욕, 변협의 징계 촉구, 변호사가 변론이란 이름으로 막말 퍼레이드라고 비판. 대한변협 이 사태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이란 이름하에 막말 퍼레이드를 벌였다.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일으킨 일이다. 어제. 이렇게 이제 그 트위터에 올렸는데 박근혜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법정 모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김평우에 대해 대한변협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찬훈 교수는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한변협 이 사태 어떻게 할 거냐는 제목으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이란 이름하에 막말 퍼레이드를 벌였다며 어제 박근혜 측 대리인이 김평우 등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일으킨 일이라고 글을 남겼다. 박 교수는 변호사가 법정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재판관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이건 분명히 변호사의 변론을 걱정할 게 아니고 법정의 권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변호사가 법정 변론 과정에서 권력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법정 모독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장이 변론 제지라는 상황에서 몇 마디 말했다고 감치를 당한 예도 있다. 그래요. 내가 재판 받아봐서 아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막말을 듣고 있는 사례가 없어. 예.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변호사가 법정 변론 과정에서 권력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아까 읽은 거고 박 교수는 대한변협이 만든 변호사 윤리장전 5조에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언급하며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김평우 등 박근혜 측 대리인들의 행위가 최소한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을 향해 어제 헌재 심판정에서 일어난 일은 변호사의 단순한 품위 손상 행위를 넘어서 법적 모욕에 해당한 행위라며 이걸 그냥 넘어가면 변호사 자치를 위해 변협에 준 징계권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의 변호사 단체, 그중에서도 모든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변협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수많은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변협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평우는 22일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는 막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은 탄핵소추 사유와 상관없이 장시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거나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모욕하는 막말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겠다. 김평우는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경우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정면 충돌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피와 눈물로 덮여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건 진짜 심각한 말인데? 헌재가 판결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이 나가서 부둥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거는 이거 긴급 구속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예. 이건 아주 극심한 내란 선동죄 아니에요? 예. 이거 내란 선동죄잖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정까지 그렇게 유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분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 방해, 지연 전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리인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 거라고 이렇게 한 표현은 아파트가 아니라 섬뜩하기까지 아스팔트? 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입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내란 선동을 할 수 있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모두 아스팔트에 나와서 죽자는 얘기인데, 혹은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얘기인데, 이건 뭐 이석기 내란 선동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중계되는 데서 했으니까.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재판의 심리에 집중하고 피 터지는 어떤 법리 공방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법정을 정치 선동회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려야 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을 즐기고 계시고 또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다면 한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이해한계보다 더 소중한 국가입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서 요 얘기인 것 같은데, 제목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이죠. 김평우 변호사의 태도가 지금 큰 논란입니다. 여러분이 발언들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어제 열린 그 16차 변론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쪽이 질문하고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나 법관이 아니라 국회 수석 대변인이다. 이정미 재판장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퇴임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야말로 국정 불안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는 거다. 국회 소추위원장하고
한 편을 먹고 뛰는 것 같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을 들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 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냐? 예, 등등등등. 뭐 헌법재판은 이게 중계나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신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을 김평우 변호사 혼자서 1시간 30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이란 게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변론일까요? 막말일까요? 일선 법조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노희변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헌법재판 판정 이 내려지는 법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곳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예. 헌법재판의 권위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여지를 남겨두는 예. 그런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언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제가 위에 읽어드린 것 외에도 많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그중에서 노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법관이 아니다. 법관 아니다. 국회의 어떤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예. 한 표현들은요. 정당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유사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바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소추위원회 질문이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이걸 두고선 지금 당신이 국회 수석 대리인이냐, 왜 끝낸 질문에다가 한술 더 뜨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추가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아닙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예. 재판관은 당연히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미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김평우 변호사도. 왜 다 끝낸 질문에다 추가 질문하냐, 대리인이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부러 그동안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서 대리인들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일부 섭섭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막말에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섞어찌개 탄핵소추다. 헌재가 약한 여자 편,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거겠죠. 약한 여자 편을 안 들고 국회 편 들고 있다. 이런 발언들도 이게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당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정에 대한 모욕이죠. 헌법재판의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헌법재판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재판관, 그다음에 재판부를 이렇게 모욕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변론이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편 먹고 뛰는 것 같다. 국회 소추위원장이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 편 먹고 뛰는 것 같다. 이러자 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1시간 넘게 발언을 헌재에서 쏟아낼 때 그게 좀 모욕적이고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권, 그다음에 법정 경찰권을 발동을 해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변론을 제한하고 예. 또 변호사의 변론이나 기타 방청객들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진행시킨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퇴정을 명하더라도 예.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아하. 아마 계속 변론을 하도록 그냥 둔 것은 예. 그 15차 변론 때도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권을 제한한다고 고성을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법정 안팎에서 계속 재판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고 예. 결국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결과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재판부가 변론을 가급적이면 예. 뭐 정당한 변론은 아니지만 가급적 들어주겠다. 그런 참고 있는 거예요. 없애겠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고 들어주고 있는 상황.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20명 모두 기각했고요. 강일원 주심재판관, 아까 전에 그 뭐 당신이 국회 수석 대변인이요 했던 그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박 네.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그거 각하됐고 최종 변론일은 애초 24일이었는데 27일로 사흘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지 안 할지 의사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어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이제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명확한 입장이고요. 예. 더 이상 뭐 증인 신청이나 다른 증거 조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아하. 거고요. 오히려 3일 정도 더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예.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재판부가 뭐 시비거리를 아예 없앴고 또 한 3일 정도 뭐 연기를 해준다고 해서 예. 선고 일자가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3일 정도 연기를 해준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27일이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3월 초 선고가 확정적이다. 어제부로써.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 27일까지 최종 변론일을 연기해주면서 26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려달라.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겠다. 이 말은 결국 26일에 대통령이 신청을 한다면 나 나가겠소 하고 손을 든다면 27일에 나오시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밀어주진 않겠다. 우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26일까지 알려주세요. 나오신다고 하면 27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뜻. 그렇습니다. 그거군요. 그래서 결국 우린 3월 초 결론 내겠다라는 선포를 어제 한 것과 같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3월 9일 아니면 10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노 변호사님. 네. 국회 측의 이춘석 탄핵소추위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것 같다.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하루 전날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하루 전날 하야 선언을 한다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법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뭐 학계나 이제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을 이제 종결된다, 각하돼야 된다는 견해와 예. 그래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다 진행되어 왔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사임을 하더라도 예. 탄핵 심판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안 판단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임기 중 그 신분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죠. 신분을 박탈하는 게 탄핵이죠. 그렇죠. 그 탄핵 심판의 그 파면 결정이 된다면 예. 주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이 선고됩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게 이제 문구가 되는데. 근데 파면할 대상이 지금 없어졌다는. 벌써 사퇴를 했으니. 사임을 하게 되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부득이하게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요. 물론 재판관 중에는 일부 그동안의 대통령의 어떤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 예. 그리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실제 그것을 뭐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든 여기에 아마 담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 결론일 전날이면은 결론이 나 있긴 합니까? 아니면 직전에
그 즉석에서 모여서 결론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예. 탄핵 심판의 재판관들이 결론이 났다는 의미고요. 아. 결정문까지 이미 다 쓰여져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심판일 얼마 전쯤이면 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종결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대한 결론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예, 사실 결론 종결 후 얼마 안에 그 결론이 났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뭐 지금까지 재판을 쭉 이어왔고 어느 정도 탄핵 사유에 대한 심증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평의 절차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 5회 정도 평의를 하면 예. 요즘 재판관들이 이제 결론 절차가 끝나면 매일 평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늦어도 4, 5일 안에는, 그러니까 27일에 최종 변론하고, 늦어도 그 후로 4, 5일 뒤에는 이미 탄핵이냐 아니냐 결론은 나 있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예. 이제 평의 절차라는 것은 법률상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어찌어찌해서 흘러 들어가서 청와대가 뭐 하야를 택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국회 측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 평의가 뭐 공개되거나 밖으로 흘러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차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평이고요. 또 그게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아마 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하겠죠. 그런 뭐 선택지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지낸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이 부린 추태는 그거는 법정 모독에 해당하고 그거는 범법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참은 이유는 그 대리인들의 난동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막 난동을 피워서 헌법재판관들이 감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내쫓으면 자기네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거다라고 계산한 거죠. 헌재에서 저 막말을 다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이 저건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중단시키고 내쫓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말을 중단시키고 내쫓으면 지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내쫓은 결과만 논점을 만들어서 이 헌재를 비난하려는 쟤네들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지. 예. 헌재가 부당하고 불공정했다.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어제 그 쇼를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거죠.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 변호사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했던 사람이야, 연구관을.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는 법적인 논리들을 막 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 박근혜가 하야하면 그 탄핵 소추안은 각하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에 탄핵 각하 쓰고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이제 박근혜가 하야하란 뜻이야. 헌재 자유 게시판에 탄핵 각하 이렇게 쓴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각하고 각하로 구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탄핵 각하란 얘기는 그게 결국 박근혜가 하야하라고 한 거야.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기각하고 각하할 뜻을 잘 몰라갖고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자꾸만 각하하라 그 얘기는 박근혜가 하야하라랑 똑같은 말이야. 나도 오늘 이 얘기 듣고 알았어. 그동안 눈에 쓴 거고 어떡하냐. 예. 명단을 따로 정해가지고 박근혜한테 보내줄까? 박근혜 하야하라고 외친 애들 명단 이렇게. 그럼 박근혜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살을 쏘면서. 그래요? 자, 좌우지간. 일단 박근혜가 하야할 것인가? 박근혜가 하야할 것이 뜬 뉴스 저건 뭐지? 예. 박근혜 하야설은 사실인가? 뜬 뉴스는 뭐지?
이게 저긴가 봐요? 치사자키인가 봐? 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죠.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 자진 하야론. 오늘 이거 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뭐 다시가 맞죠. 다시. 네. 원래 탄핵 가결 전에 이제 정치권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4월 하야, 6월 대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질서 있는 퇴진.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는 쑥 들어갔잖아요. 네, 의미가 네. 없어졌으니까. 네. 근데 요 며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에 지금 뭐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다가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마당이니까 네.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이번에도 진원지는 여권입니다.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요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바른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뿌렸는데 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진행자가 아니 청와대는 뭐 결정된 거 없다, 검토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특별히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청와대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탄핵 이전부터도 그렇죠. 검토해 뭐 왔죠. 시나리오 예. 1번, 예. 2번, 3번, 4번 왜 안 했겠습니까? 예. 했겠죠.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하야설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성사 가능성. 두 번째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목적으로 나올까 네. 하는 거겠죠. 하나씩 봅시다.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탄핵 가결 전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뭐 지적이 여러 번 됐던 건데 이거는 이른바 닉슨 포드 모델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 절차를 이렇게 당하는 와중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사임하면은 자녀 임기를 부통령이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닉슨이 사면을 했어요. 예. 이 포드가 뭐 욕 먹더라도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황교안 대행이 사면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이 사면 약속을 해야 하야 카드가 구체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물러날 테니 사법 처리에선 빼줍시다. 뭐 이건데 그렇죠. 예. 그런 약속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하죠. 만약에 가능하려면은 지금 예. 대선 후보들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지. 말하자면 이게 책임도 공동으로 지고 예. 뭐 이제 이득도 공동으로 나누자. 글쎄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우선 성사 가능성이 이거부터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각 당이 또 이제 경선을 할 건데 특히 야권에서 지금 야권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거기서 이걸 받아들여 주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권보다 어렵죠. 어렵죠. 예.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원내대표들이 구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다 뭐 감수한다. 그 결과는 받아들인다. 예, 예. 뭐 정치적 선언이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다 의원직을 사퇴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권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네. 와가지고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스스로 접는다? 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만에 하나 내가 잘못했다 이거 인정하면서 간다면은 또 혹시 뭐 1%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일관된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한 개는 있습니다. 한 개요? 예. 뭡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거죠. 기각되고 사임한다. 그렇죠. 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국정 운영할 이제 동력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주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고 사임을 한다. 라면은 뭐 야권의 반응도 그때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최선보단 차선 네. 혹은 뭐 자악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2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는데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그렇죠. 하니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사법 처리만큼은 좀 뭐 그런 식의 다시 대화의 생각해봅시다.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절인 거고 예. 주체 무슨 뭐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보다는 또 인용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벌어지라고 상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탄핵
결정되기 전에 사퇴하는 카드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야권이라든지 정치권과 협조 없이 던져버리는 거죠, 네. 먼저.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특검이 이제 황교안 총리가 시한 연장 안 해줄 것 같은데 예. 안 된다는 가정하에 예. 2월 28일이 만료니까 2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 정지할 겁니다. 예. 기소 준비는 다 해놓고요. 예. 신분이 바뀌면 바로 기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 검찰로 공이 넘어가겠지만은 사퇴하는 순간에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인 거예요. 사법 처리가 네. 가능하죠. 누가 뭐 사면을 해주고 말고를 할 게 없어요. 그럼 당장 검찰에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혹시 뭐 탄핵이 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별개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 자유한국당.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대통령이 제일 안 좋겠지만은 정치권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쪽은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한국당이 원래 그 비대위원이 출범할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국당이 만약에 한 20, 30석 정도 되는 소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탄핵 반발 여론을 뭉쳐가지고 오히려 더 뜰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한국당은 1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 10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불복을 하겠습니까? 승복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갈갈이 찢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집단 탈당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진하야가 그나마 낫다. 네. 뭔가 좀 온존할 수가 있고 여론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를 그냥 말로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쪽에다가 또 이런 게 혹시 낫지 않겠냐. 그냥 앉아서 탄핵당하고 뭐 검찰에 가고 이런 거보다야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뭔가에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설득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슬슬 흘리고 야권이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는 거겠군요. 그리고 뭐 만약에 여론이 조금 뭐 보수 언론 같은 데서도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뜬다면은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굴릴 수가 있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반응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성사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지난 주말에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기각설이 쑥 들어가면서 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분들이 기각을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행동들을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할 말이나 한번 다 하고 보자 이런 헌재 식으로 재판관들을 막 공격하는 보이는 것은 거니까요. 사실 자기 판결 유리하게 끄는 데는 전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시점상 지금 헌재의 탄핵 결정 시점도 상당히 그러니까 네. 임박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하야서를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권의 큰 쟁점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예, 같고요. 만약에 되려면 한 일주일 내에 뭐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넘기면은 없는 거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근혜 하야설에 대해서 이제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 사람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건 그 자유당을 위한 논의다. 박근혜 하야설은 박근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의 살 길도 아니고 이거는 이 그러니까 자유당의 어떤 명분, 자유당의 명분의 근거를 만들려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한테 두 가지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이제 헌재에 나와서 직접 그 최후 변론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라. 그래서 3월 13일을 넘기자. 요런 이제 안이 쭉 제기되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쳐버린 거야. 나오면 질문 받아라. 그러면 박근혜는 못 나와. 나와갖고 자기가 변명할 게 없잖아. 세월호 7시간 그때 왜 올림머리 하면서 뭐 했냐 물어볼 텐데 답변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못 나와. 질문하지 않으면 나오겠다는 건데 질문을 하겠다라고 법대로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술수일 뿐이야. 두 번째로 하야설은
절대 스스로 하야 안 해. 박근혜는. 왜? 하야하자마자 민간인이 되고 사법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야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끝까지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탄핵 인용을 받더라도 탄핵되더라도 재기를 꿈꿀 여자야. 박근혜는 하야를 안 해. 그 하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 절대 하야 안 해. 끝까지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시 재기할 가능성을 볼 여자지.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하야하고 그런 남 좋은 일 안 시킨다는 거죠. 예.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마음속에 박근혜가 일단 물러나기만 하면 사법 처리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정치적으로 옛날에 문재인이 그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스스로 물러나라. 그때 그게 어쩌면 맞는 답이다.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사전에 명예로운 퇴진하면서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라는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사법 처리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역풍이 불 수 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역풍을 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나는 했었어. 솔직히.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아니구나. 박근혜를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박근혜가, 예.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왜 안 했으면 했냐 하면 이미 유죄 판결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봤어요. 예. 탄핵이 되면 그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봤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박근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까지 꼭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 한 주간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하면, 이것들이 하야설까지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 하야설은요, 자유당의 재생, 부활 명분을 삼는 거야. 자기네들은 어떤 끝까지 중재 노력을 했다. 그런데 야당이 안 받았다. 그 명분을 지금 쌓는 거고,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는 건 자기는 무죄라는 거야. 마치 대법원 판결 받은 다음에 재심 청구하듯이 자기는 탄핵 결정을 받은 다음에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려는 거라는 거지.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안 했었어. 박근혜는 탄핵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저거는 지금 탄핵을 받아도 절대 포기할 여자가 아니구나. 3년 뒤에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다. 지금 종편이 지네 편이잖아. 그러니까 종편을 이용해서 막 다음 야권 대통령을 존나리 까대. 그러면 불과 1년이면 지지율 반도막 나. 그러면 지지율 반도막 났을 때 그때부터 솔솔 탄핵 심판에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등 뭐 이런 개소리를 막 장렬을 해. 그래서 그거를 막 이 박근혜 종박단체들 이용을 해가지고 붐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쯤 돼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쯤 돼서 박근혜가 부활하려고 이게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박근혜를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예. 그냥 탄핵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법 처리해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놔야 돼. 예. 탄핵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법 처리를 반드시 해가지고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 지어 놔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나중에 부활의 명분으로 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는 너무나 사법 처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었어. 근데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탄핵만 시키고 끝날 게 아니라 사법 처리해서 유죄 판결까지 끌어내야 된다. 예. 그래서 실형까지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걸 여기서 대충 봐주면, 이걸 대충 봐줘버리면 박근혜는 당당하게 나중에 지가 잘못한 거 없다고 돌아올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이 어제 난동을 피운 건 쫓겨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발언을 제지당하고 쫓겨나서 그걸 가지고 헌재가 불공정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네들이 한 죄보다 결론을 부각시켜서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어제 그 헌재 난동은 김평우의 난동은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하야할까? 하야 안 할 거다. 하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는 하야 안 할 거다. 그러면 왜 자유당과 바른당이 하야설을 퍼뜨리느냐 하면, 이건 나중에 3년 뒤에 지네들이 부활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거다.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김평우, 그 쓰레기 언론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동영상 좀 아까 올라왔던데 다시 좀 올려주실래요? 예. 김평우가 그 언론에다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온 국민이 보고 기억해야 될 영상이야. 자, 박근혜 대리인단이 헌법을 능욕한 뒤에 나와가지고, 이 언론에 대해서 한 얘기다.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잠깐만요. 사이즈 조정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 쓰레기 언론들은 꺼지라고. 정규제나 돼야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정규제를 제외한 모두가 쓰레기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그 왜 미루신 건가요? 그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재판부 신문 부담스러우신가요? 나한테 물을 거 없어요. 왜 재판정에서 어제 그제랑 오늘 소동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부탁할 것도 없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세훈 변호사님 그냥 대변이네요. 예. 대변이네요. 사실 여론은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그럼 제일 너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봐, 언론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당신들은 그런 지금까지 질문을 양측의 할 때- 의견을 똑같이 실은 적이 없어. 예, 근데 쓰레기 중요한 거는 언론들은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그런 부분 야,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니?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괜찮아. 예.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나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박근혜 대리인단의 수준이죠. 대법관 제가 지금 아까 장면을 보셨잖아요. 물론 야라고 말씀하신 거, 기자한테 야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볼게 하시겠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탄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사실 준용이 적용이랑 다르잖아요. 기자님들 준용은 속성이 다른 재판에 변형을 해서 안 되잖아. 내가 본인들이 응하지 않겠다는데 지재원이 언론이면 다 해요. 이렇게 막 들이대세요. 안 하시겠다 그러잖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당신들 국회하고 헌법재판관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근데
저희는 그만 궁금한 하지 면에 마시라고 대해서 계속 그냥 질문을 얘기했잖아요. 하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만 야. 하시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정훈 사람이 진짜 당뇨로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성과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해요. 계속 듣지가 헌법재판이 중대에서 당뇨라고 얘기한 거야? 하나도 겁나지 않아 쓰레기 언론들은. 예? 언론 정치 아까 말씀드렸잖아. 언론도 언파이어야. 예? 헌법재판도 언파이어고. 이 모든 제가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 10년 전과 지금하고 뭐가 이렇게 다른가? 예. 내가 볼 때 이 10년 전의 국민들의 수준하고 지금의 수준하고 많이 달랐어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와서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 예.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끝날 때쯤이었어. 예. 그러니까 97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시작이 돼서 200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돼서 2007년에 내가 아프리카에 왔잖아. 10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10년 이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위 그 김대중 이전의 그들의 만행이 동영상 자료로 없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국민들이 변하게 됐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동영상 유무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자료밖에 없었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자료도 거의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10년 전까지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게시판에 글쓰기 중심이었어. 게시판에 글쓰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년 전에는 소위 그 사실 그대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톤, 뭐 장면 이런 거를 글로만 보면 글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때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때 인터넷으로 정치 참여가 됐고 그러면서 대부분 글을 통해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2007년 이전에는 정말 지식인들이 주로 정치 참여를 했었던 거야. 그런데 2007년에 소위 뭐가 만들어지냐면 소위 동영상의 시대가 돼요. 2007년이. 그래서 그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동영상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판도라 TV라는 게 막 유행했던 게 2006년이야. 그러다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동영상 홍보를 많이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때 선거법으로 동영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심했어. 그래가지고 이 판도라 TV는 그때 잦아들어버리고 아프리카는 생방송이라는 그 생태계의 독특한 버전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 판도라도 2007년에는 거의 그 존재감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존재감을 갖게 된 건 2012년이야. 5년 동안 유튜브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 예. 그러니까 그 강남 스타일이 뜨기 전까지는요. 유튜브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니까. 동영상 시대가 아니었어. 그리고 오로지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생방송이란 독특한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5년 동안 살아남았던 거야.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는 2012년 이전에는 아프리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져 있었어. 아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2012년에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강남 스타일이 뜨면서 유튜브의 존재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그러면서 이제 이 동영상 세계가 열리면서 그 정보가 막 공유되게 돼. 동영상 정보가 공유되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산하고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따라해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뭐 페이스북도 생방송을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계를 아직 그들은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동영상 자료들을 세계적으로 다 이 스마트폰이 자리 잡고 세계적으로 이 동영상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뭐냐?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잘못이 영상 자료로 공유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옛날에 김대중 이전, 김영삼, 노태우 때의 영상 자료가 없어. 기억해 봐봐. 그 이전의 영상 자료는 5.18 광주항쟁, 그때 푸른 눈의 목격자가 녹화한 그 내용 정도밖에 없지. 김영삼 이전에 그들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없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영상 뉴스의 시대를 열었고 그걸 유튜브에서 받아갖고 유튜브의 영상 공유 시스템이 공유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젠 뭐가 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기록이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예. 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의 10년이 고스란히 유튜브에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나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거하고 목격하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예. 그런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영상을 꺼지라고. 이런 영상을 국민들이 보는 거야. 이 레알 영상 이런 걸. 이게 시각적으로 들어온 이 감정은요. 이게 남아요. 대통령 출석 결정 미루셨는데 그 왜 미루신 건가요? 그 재판부 신문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헌재에 가서 온갖 쌍욕을 하고 나온 사람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야. 네네 그 재판에 소동이 있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뭘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절이 없는 사람이잖아.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게 없는 이런 사람이 판사였고 변호사라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했다라는 이건 증거잖아요. 기피 신청이 지연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그냥 대변이네요. 예. 대변이네요. 사실 여론은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그럼 제일 너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봐 언론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당신들은 그런 지금까지 질문을 양측의 할 때- 의견을 똑같이 실은 적이 없어. 예, 근데 쓰레기 중요한 거는 언론들은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야,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니?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괜찮아. 예.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나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법관 제가 지금 아까 장면을 보셨잖아요. 물론 야라고 말씀하신 거, 기자한테 야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거 볼게 하시겠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탄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사실 준용이 적용이랑 다르잖아요. 기자님들 준용은 속성이 다른 재판에 변형을 해서 안 되잖아. 기자를 집어 던졌어.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는데 지저분이 언론이면 다 해요. 이렇게 막 들이대세요. 안 하시겠다 그러잖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당신도 국회하고 헌법재판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근데
저희는 그만큼 하지 궁금한 면에 마시라고 대해서 계속 그냥 얘기해요. 야! 질문하니까요. 니네가 아니요, 개판을 그만 만들었잖아. 아, 그리고 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경훈 사람이 진짜 당뇨로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성과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해요. 예? 계속 찍어 오만대 다 올리세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 쓰레기 언론들은. 예? 언론 정치 아까 말씀드렸잖아. 언론도 언파이어야. 예? 헌법재판소도 언파이어고.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전에 김영삼이나 노태우나 박정희 전두환의 만행은 사실은 이렇게 영상 자료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현장감 있게 모르고 주로 종이 신문에 의해서 기사로 각색된 내용만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동영상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이게 엄청난 파급력을 주는데, 이런 동영상들은 사실 한번 눈에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선명하고 충격적으로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쟤네들이 3S 정책을 핀 거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서 다른 기억을 지우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면, 예, 잠깐만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뉴스의 시대이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뉴스는 뭐밖에 없었어? KBS, MBC, SBS밖에 없었잖아. 그러다가 케이블이 만들어져서 YTN이 생기고, 근데 그나마 YTN도 알려진 게 노무현 때야.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 YTN이 알려진 거야. 2002년 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상 뉴스가, 그리고 YTN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많이 안 봤어요. 일반 국민들은 많이 안 보고, 뭐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거나 그런 직장인들이 중심으로 봤던 게 YTN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실은 뉴스를 국민들이 다 소비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뉴스에 관심을 갖고 뉴스 소비자가 된 건 또 누구의 역할이냐? 공이냐? 종편의 공이야. 종편이 하루 종일 싼 값으로 제작비를 줄이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고 막말로 막 사람들한테 시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준 낮은 막말 시사를 막 퍼뜨려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았냐? 결과적으로는 그 뭐라 그러나 정치는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정치가 별거 아니네. 시사가 별거 아니네. 우리나 마찬가지로 막장이구만. 이러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시사를 막장 수준으로 끌어내린 종편과 영상 뉴스를 공급하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 띄운 건 아프리카를 견제하려고 띄운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들이 결론은 자기네들의 의도와 달리 내가 볼 때 역풍이 분 거야. 그래서 대중의 시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시사를 쉽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2012년 전에 망치부인의 어법이 안 통했어. 왜냐하면 시사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교양 없는 시사를 하니까 사람들 망치부인 방송 안 봤어. 근데 종편의 시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망치부인 방식의 시사에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종편이 날 따라한 거지. 종편이 망치부인을 따라해서 그런 막장 시사를 했는데 그 막장 시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쟤네들의 종편에서는 막장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근데 망치부인 방송에 오면 형식은 막장인데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게 과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뉴스로 입증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네들끼리 막 어떻게든지 망치부인을 이기고 이 시사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짓거리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아 갔다는 거야. 그죠? 예. 결론 하나님께서 모아서 망치부인의 목소리를 듣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땐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번에 저지른 범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지른 사건들, 이게 박정희 때는 박정희의 만행이 동영상 자료로 없어.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이 몰랐어. 그런데 지금 박근혜 시대에 박근혜가 한 짓거리는 이게 다 영상 자료로 남아있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이 본 거야. 세월호 다음날 얼굴에 주사바늘 쳐맞고 나타난 모습이나, 그 세월호 당일에 올림머리하고 나타난 짓거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로 남아있는 거야. 뭐? 누가 자뻑이야? 내가 지금 자뻑이라는 거야? 하여간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 시사를 대중적으로 시사 소비자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영상 자료들을 통해 박근혜 대리인단이 벌인 만행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박근혜는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라고 봐.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태극기를 봤단 말이야. 얼마 안 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그런데 박근혜 지지자들 끊임없이 지네들이 250만이니 뭐니면서 헛소리를 했잖아. 근데 이게 영상 자료로 진짜 남대문에서 시청광장까지를 메운 걸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걔네들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구나. 이게 영상 자료의 특징이야. 영상을 보고 나면 각성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박근혜 대리인단 김평우와 저 조원용의 행동은요, 이게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그 영상 자료로서의 느낌을 줄 거라고. 이거는 기억으로 남을 거야. 그렇잖아요. 뭐가 너무 지루해요. 우리 방송이? 근데 왜 보고 있어? 예, 영상이 갑자기 꺼졌어요? 아니, 뭐가 다 꺼졌어? 뭐가 갑자기 꺼졌다는 얘기는 뭐지? 지금 갑자기 꺼졌어요. 이거는 뭐지? 싸해요. 심각. 갑자기 꺼졌다는 건 뭐가 갑자기 꺼졌다. 자,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잠깐만, 얘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 VC가 뭐라고 떠벌떠벌 하면서, 뭐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랬어. 근데 갑자기 꺼졌어요라는 얘기의 앞부분이 없어.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채팅창에서 그 헛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채팅창에서 눈치 없이 앞뒤 없는 그런 채팅을 하면 블랙이에요. 안 풀어줄 거야. VCXZ 안 풀어줄 거야. 예. 자, 우리 이제 요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난동을 피우는 거야. 중요한 얘기거든. 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박근혜 대리인단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본 이 동영상 뉴스는 영원히 머릿속에 남을 거라고. 자, 여러분, 옛날에 2009년도에요. 2009년, 가령되어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다 보면 내가 물어보는 때가 있잖아. 그때 그 방송 보셨던 분, 그럼 사람들이 손들잖아. 그죠? 그때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망치부인이 겪어낸 시사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저께 방송 중에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거 몰랐던 분들 있잖아. 그죠? 몰랐던 분들. 근데 나 같은 경우도 글로 봤으면 기억이 안 됐을 거야. 근데 나도 신지호가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면서 대리투표했던 걸 영상으로 봤거든. 카메라가 이렇게 오마이TV가 보여줬어. 그래서 그 신지호가 돌아다니면서 대리투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벌어진 일들은 옛날에 김영삼 이전의 시대에서 자기네들이 죄를 저지르고 뉴스를 통해서 가공해서 가짜 진실을 전했던 시절,
가짜 전실을 전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박근혜 측이 계속 실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변한 걸 모르는 거야. 야,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앙탈이 심한데?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나 봐요. 중계방에서도 막 닥쳐 28년 하면서 난리가 났어. 야, 근데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우리가 이 김기춘이가 모든 증거를 다 지우고 자기는 살아남은 줄 알았잖아. 그런데 자기네 집 앞에 CCTV 지우는 영상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CCTV를 다 지웠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원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리인단이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노년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된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를 옛날 같으면 종이 뉴스로 조작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본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시각자료로 입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다 증인이야 지금. 옛날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불과 10년 전에는, 아니야,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3,000명 봤어요. 근데 지금은 7,000명 가까이 보잖아. 2배야. 그런데다가 12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방송, 그러니까는 유튜브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10,000명도 안 봤어. 한 5,000명 봤나? 근데 지금은 바로 그날 다음날 되면 20,000명 가까이 보잖아요. 한 3사람이 올린 거를 20,000명 가까이 본단 말이야.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는 사람만 해도 이게 10만이 넘어. 20만 가까운 숫자들이 보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공유하고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로,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뿌려가지고 속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이제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종이신문을 펼쳤던 그 방법대로 지금 가짜뉴스를 막 뿌리면 이걸 국민들이 다 믿을 줄로 알잖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믿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그 가짜뉴스를 믿고 떠드는 사람은 그 가짜뉴스를 받은 사람의 1% 정도? 나머지는 그걸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노인들은 뭐에 민감하냐? 누가 대세냐에 민감해. 누가 대세냐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가짜뉴스로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짜뉴스를 뿌려야 되는데, 그 뿌려진 내용을 보고 이 세대 간에 소통하고 세대 간에 해설해주고 진실을 전해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지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갈 거라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게 40년 전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년 전 사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죠. 자살골을 눕고 있는 거죠. 하여간 뭐 알아서 죽으라 그러고, 예, 노무현 탄핵 때 김기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 탄핵 당연, 진중권 교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한마디 했나봐.